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 인생계획안 발표 기자회견 사회 맡은 기사장 박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저는 그제 18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철저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걷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 정치의 실현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일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 있습니다.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 국민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개적 대국민 약속이니만큼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 보상 제로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50조 원 재정을 통한 온전한 손실 보상,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등을 공언한 만큼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야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또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정치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입니다. 특히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입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생정당 창당 방지, 또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 역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집이 커지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현재 우리 사회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 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미진한 개혁 법안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 짓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 유착, 검정 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국민 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서도 언론 개혁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계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넷째로 국민적 의혹 대상인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별도 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규명만 방해할 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다섯째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평등법에 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평등 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구 정부의 교체기를 불과 50여일 남겨놓은 이 긴박한 시간에 오늘 윤 단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중한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이 허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3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불통이었습니다.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입니다. 둘째,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모두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에 달할 것입니다. 시민 불편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입니다. 셋째로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용산 재개발
또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디 냉정을 되찾고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행동으로 변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국민께 다가서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오늘 정치혁신 민생개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김성환 정책위의장 그리고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김병주 의원님이 자리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고요.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신 이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질문 받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K임 기자입니다. 민생기업 법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되는 5월 이전에 꼭 처리를 할 거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리고 언론개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언론중재법부터 먼저 처리할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만 이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된 결과를 종합해서 이 수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포털 관련 이 뉴스 편집에 대한 규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지금 과기 정통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법안들을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처리할지? 네, 그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전에 이 법안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준성입니다. 아까 첫 질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사실 지난해도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서 강정청이 조율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중론 내지는 속도 조절로 부딪히면서 미뤄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속도 조절 없이 추진이 가능하게 된 건지 먼저 여쭙고 싶고, 또 모두 발언에서 철저한 자기완성의 토대 위에서 혁신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히셨는데, 이 같은 말씀의 전제에는 대선 회의의 진단과 무엇을 어떻게 반성할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대한 메모를 안 했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 지난 그 검찰 개혁을 논의할 때 당내에 그리고 여권 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1차 검찰 개혁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 신설의 검찰 개혁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안착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안착되기 이전에 2차 검찰 개혁 논의에 들어가면서 검찰, 경찰 또 공수처 내에 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당시에 2차 검찰 개혁 논의를 그 대선 이후로 미루게 된 것이었고요.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마당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이 추가 완성이라고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차 개혁조차도 후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당선인 측에서는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차단하고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공식적인 평가 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부족한 부분에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의 패배는 주로 그 원인을 당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든 선거에 들어서기 이전에 고정되어 있는 상수라면 그것을 극복하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그 모든 책임은 우리 당이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희 이상원입니다. 방금 정치개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장 그 선거법정부터 국민의힘은 그 다당제 토대라고 하는 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진전을 아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선 후에도 정대특위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어서 대선 이전부터 그 특검 방식에 대해서 여야간 계속 공방만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 게임의 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처리했던 것은 촛불혁명의 결과, 그 결과를 선거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지방의회에서의 이 선거구 제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2인 선거구를 없애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또는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통해서 이 관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특검은 우리가 제출한
이 상설특검에 의한 그 수사 요구안은 이미 중립적인 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 범위를 대장동에 특정하였고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여야 후보 모두에 관련된 사안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특검법으로 그렇게 수사 범위를 넓히다 보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본부장 비리 전체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고요.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우리가 제출한 검찰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른쪽. 기자입니다. 비대위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유세 대폭 완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 또 1주택 종부세 폐지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3, 4월 중에 바로 추진하시는지 또 이 부분은 사실 지선에서 서울 표심을 좀 잡기 위한 전략으로 좀 풀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논의에서 당 내부에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부의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그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에 관해서는 당내에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예. 네, 시사이트 위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논상 일정 관련해서요. 오늘 기재부랑 해명볼 계획을 넘겨서 다음 주 예비비 승인할 거라고까지 기다리고 걸던데 혹시 그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 방법 구상하고 계시는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비 승인은 기재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위를 따로 열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무실 책상 컴퓨터 정도 옮기는 이전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이 첨단의 그 안보 장비들 이런 또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첨단 장비들은 특히 이제 NSC가 가지고 있는 이 국방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친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 대한 이 통제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전 비용 이런 것들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선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이전 비용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주실까요? 네, 서울신문 김가영입니다. 네, 저희가 국방위 의원님들께서 이전 비용이 1조 원 넘게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오늘 반박을 했고 5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추가로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그 비용 문제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할 때 보니까 조망도 보셨을 겁니다. 1조보다도 저는 그걸 보면서 훨씬 더 많이 들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망도에 보면은 청와대가 들어가는 국방부 건물, 옆에 합참, 건지당 건물 외에는 전부 공원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개 부대 이상이 있는 모든 부대를 장기적으로는 다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그 10개 부대 이상을 다 이전한다면은 1조는 건물 짓는 그런 비용이 주가 됩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대들을 이전하는 건축비만 했는데 사실 그 비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군부대라든가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물 짓는 비용이 1조고 새로운 지역을 선정을 한다면은 땅값까지 하면은 천문학 숫자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남동 지역에 공간을 간절을 설치하고 용산 지역에 집무실 일대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경계 부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일대는 1개 연대 이상 경비 군 병력들이 있는데 그런 병력들도 다시 와야 되는데 부대 위치를 정하고 또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저는 더 들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받을까요? 네.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 있었는데 혹시 좀 언제까지 좀 제정을 하겠다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논의하고 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 좀 드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사위원회에서 우선 공청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아 왔는데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회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까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마감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예, 제가 잠깐. 네, 연합뉴스 홍준석입니다.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용산으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기 위한 명분으로 든 것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였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궁금하고 또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이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결정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열흘 만에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고 또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한마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 수렴 과정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들을 모두 다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숙고한 끝에 이루어져야 될 결정을 몇몇 사람들이 정말 구중심처해서 결정하는 이런 결정이야말로 제왕적 결정이고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준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졸속하게 이루어진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이 결정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우려가 있고 이것은 국가 안보를 최고의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국가 안보를 오히려 대통령이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지 받고 구경위원회에서 마지막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남부의복 김주천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방선거가 지금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공천 룰이나 공천 과정이 아직 정리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되고 순차별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에
이 지방선거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내에 각 그 시도당과 중앙당의 공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공천의 그 심사 기준 그리고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 방법 이런 것들이 곧 결정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영규 의원께서 좀 보충 설명하고요. 예. 제가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고 공간을 간절을 한남동으로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것은 합창 건물엔 원래 연합사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연합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이 많다. 지금도 공간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합창 건물을 지을 때는 연합사 들어가는 것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당시는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이전을 했습니다. 전작권 후를 겨냥해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는 전작권이 연합사를 해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미군과 한국군 간에 협조단을 운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권이 전환되면 합참이 작전권을 전시작전권까지 같이 하는데 미군과는 협조단을 둔 데서 8층에만 협조단이 사무실을 쓰겠다라는 계획하에 들어갔고요. 2012년도 당시에 그 합창 건물에 입주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공간이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합창 건물에 일체 공간이 없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도 부족해서 2014년, 15년경에 옆에 새로운 빌딩을 하나 지었습니다. JWSC 합동전쟁수행모의센터를 거기에도 20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 거기에도 지금 수백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가 이제 청와대가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면은 국방부 인원은 한 5군데로 흩어져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합참, 일부는 그 앞에 별관 여러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합참도 이렇게 되면은 일부 국방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은 또 2-3군데로 분산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의 공백이 없다라고 했는데 안보의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왜입니다. 그 다음 실제 이전 간에는 그냥 이삿짐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윤호중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은 군에서는 C4I 체계가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휘 통제 통신 체계가 갖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이전 과정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다. 용산으로 가게 되면은 현재 국방부나 합참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 국방부와 합참이 있을 때와 청와대가 대통령이 있을 때와는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은 고도 제한의 문제도 있고 비행금지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그러면 비행금지구역 이런 규제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비행금지구역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보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 이번에는 용산뿐만 아니라 한남동까지 간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행금지구역이 2배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 소요, 경계 소요로 2배에서 3배까지 확대됩니다. 한남동도 별도로 경계와 보안 조치가 다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 편의가 최소로 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 편의에 상당한 불평과 재산권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한남동 일대까지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가 있고 교통권, 통신권의 제한이 됩니다. 또한 한남동은 사실 경계가 아주 취약합니다. 뒤에 매봉산이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대부분 그 주민들이 등산로로 활용하고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봉일 때도 등산로를 바꾸어야 되고 제한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소요는 2배에서 한 2, 3배는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청와대 그 참모들만 이동하는 걸 고려했는데 청와대 주변에 있는 우리 군 부대 경계를 하기 위해서 경찰도 있고 군부대가 1개 연대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어떻게 이전해 올 건지는 전혀 발표하지 않고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 내에서도 그 조망도 여러 분 보셨지만은 그 앞에 국민들이 창 밖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 멀리서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앞에 있는 건물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 앞에는 시설본부라든가 통신단이라든가 비행장, 헬기장도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그러면 그런 걸 다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헬기장도 또 문제입니다. 현재 헬기장은 미군이 관리하는 헬기장입니다. 사용은 한미가 같이 하지만은 그 간제탑이라든가 그 모든 걸 미군이 합니다. 그럼 대통령의 동선이 미국에게 100% 헬기로 이동할 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취약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요소입니다. 대통령과 군령권의 서열 1위, 2위, 3위가 다 있는 거죠.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그러면은 거기에는 핵심 표적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는 테러의 핵심 표적이 될 것이고 사이버의 핵심 표적이 될 것이고 전시로 전환 단계에서는 모든 미사일이든 핵심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지금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여론을 형성해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합참의장 출신, 역대 합참의장 출신 11분이 여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지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11분 중에는 일부 분들은 국방부 장관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우려의 표시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기자 회견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